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뉴스는 법이다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들도 축구를 보나요? 저 변호사님들은 공부하느라고 스포츠를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응원하고 네. 특히 뭐 스포츠에 평소에 관심이 없더라도 주변에 보면 꼭 이렇게 월드컵 뭐 네. 이런 거는 꼭 챙겨보시는 것 같아요. 국가대항전은 또 재미가 있죠. 네, 보니까 변호사님들 중에도 축구 광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신 것 남자분들 같아요. 중에. 조기 축구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많고. 네, 그게 제가 보니까 저 아는 분은 야구 광인데요. 그렇게 바쁜데도 꼭 경기를 보러 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 선수들과 관련된 사건들 의뢰가 오면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그게 왜냐하면 필요하죠. 맞아요. 네, 왜냐하면 축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제 몸값이 아주 높은 선수들도 맞아요. 있지만 연봉이 많지 않은 선수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 중에 선수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네. 경우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의뢰를 받아서 그 뭐 수임료와 이런 거 좀 상관없이 그런 권익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도와주고 분들. 싶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잘 아니까 맞아요. 이 상황, 그쵸. 이 문화를 좀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또 사례를 찾아본다든가 이런 것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경기를 보면 물론 네. 논외이긴 합니다만 어떤 심판이 핸들 부분에 대해서도 그 판정을 내리지 않았고 고의가 없었다. 마음에 남았군요. 라고 하면서 또 마지막에 이제 코너킥을 주지 않고 그냥 네. 종료한 것도 거의 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네. 상황이었다는데 그 정도면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저건 내가 한번 고소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떤가요? 심정적으로는 아니 이거 뭐지? 왜 우리나라한테 기회를 안 주지? 우리 선수팀한테 이거 직무유기 아니야? 직무유기. 이렇게 하고 아, 싶지만 네. 재판에 세우고 싶었겠다. 재판에 법정에 세우고는 싶지만 네. 그게 이제 쉽지는 않다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룰이니까 그렇죠. 그게 룰이니까요. 저는 어제 가나 선수가 손흥민 선수 옷을 잡아당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화를 내면서 옷을 잡아당겼는데 왜 파울하냐? 그랬더니 그 용납되는 범위가 있다면서요. 범위가. 반칙으로 휘스를 불어주는 옷 잡아당기는 거 정도는 보통 넘어가 그러더라고. 왜 넘어가? 왜 못하게 옷을 잡아당겼는데 이렇게 저 혼자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심판이 그 장내에서의 어떤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 타이밍이잖아요.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사실 현대 사회 시스템이랑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견제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쵸. 법조계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저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물론 이제 스포츠니까 다르겠습니다만 좀 독특한 시스템이죠. 그렇죠. 완전히 전권을 주는 개념이라서 그렇죠. 이게 약간 법률에 비유하자면 이를테면 선상 같은 곳에서는 네네. 선장한테는 굉장히 큰 권한을 줘요. 마치 사법권을 주듯이 네.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아주 제한된 공간에서 아주 강도 높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특수성을 좀 인정해 주는 게 이제 법에도 녹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 또 말씀을 들으니까 비슷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네. 지난번에 승무원들한테 권리가 있다고 독실 씨가 지적해 줬었잖아요. 제가요? 그 재난 사고였을 때. 그렇습니까? 네. 네. 반말해도 된다면서요. 제가 그때 네네네 비행기 사고 했을 때 반말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말을 해야 됩니다. 반말하도록 그게 반말을 규정이 되어 있죠. 하도록. 네. 그러니까 네. 비행기가 비상 선언을 할 지경이 되면 승무원들에게 네. 그럴 수 머리 있는 숙여 권리를- 주시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머리 숙여. 라고 한대요. 이렇게 하고. 그게 네. 원칙. 그러니까 네네. 그게 이제 아주 급박한 순간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라고 이독실 씨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맞습니다. 네. 제가요? 제가 네. 그랬었나요? 네. 네. 그 똑똑한 이독실 씨가 그런 네. 얘기를 해줬어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뉴스 법 이야기는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기존 주택 계약이 끝나서 이제 새 거처를 마련을 했다고 해요. 그랬다가 이제 건물주의 반발에 부딪혀서 뒤늦게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는데 참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 이성이 작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성범죄자의 거주지 그리고 심지어 이게 치료가 잘 안 되고 재범률이 높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번에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안산근방에 살다가 계약 기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집주인은 조두순 부인이 사는 건 알았지만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자기와 이 임대를 놓은 공간에 와서 살 줄은 몰랐던 건데 그렇죠. 이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계약 기간이 딱 끝나니까 나 더는 연장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인근의 뭐 원룸에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중개소까지 같이
껴서 계약을 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조두순이란 사람이랑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내놓은 매물에 조두순이 들어가 살 거예요라고 하면 계약 체결할 주인은 없잖아요. 네, 당연히. 네. 근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왜 몰랐지? 왜냐면 인근으로 이사를 갔다 그랬잖아요. 네. 이 조두순이란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가 완전히 핫 이슈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는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대요. 이를테면 그 부인의 인적사항 같은 것들을. 그래서 오면 우리는 중개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어쨌든 구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이제 없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원래 보증금 1,000만 원에 뭐 월세 얼마 이런 식의 계약이면 계약할 때는 보증금 전체를 내지는 않잖아요. 한 10%만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두순 부인이 나 전체 내겠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누구가 들어와서 살아요? 이거 집주인이 당연하게도 계약 체결할 때 묻잖아요. 네. 뭐 개를 키우는지 고양이를 키우는지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애들이 뭐 몇 명이나 있는지 그렇죠. 있다면. 그런데 저희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그냥 회사원이에요. 그랬다면서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 이거 계약 파기하겠다. 그렇죠. 그랬더니 조두순 부인이 2배 내놔라. 당당하게 나왔죠. 예, 나 1,000만 원 걸었으니까 2배 내놔라. 이게 이제 부동산 계약에 따르면 계약금 몰취 규정이라고 해서 민법에 이 약정금 해제, 계약금 해제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에도 기계적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단순 변심으로 그냥 1,000만 원에 내놨는데 어떤 사람이 2,000만 원에 들어와 살겠다. 네. 내지는 4,000만 원에 들어와 살겠다 이러면 2,000을 뱉어놓고 그냥 그 다른 사람을 드릴 수도 있는 건 그거는 자유시장에서는 보장될 수도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규정을 넣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좀 악용해서 2,000만 원을 내놔라 했는데 실제로 2,000만 원으로 합의가 되진 않았고 1,000만 원 돌려주고 거기에 뭐 위약금 명목으로 한 100여만 원을 주는 걸로 합의됐는데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두순뿐만 아니라 뭐 김근식, 박병화 계속 어디로 나온다, 이사를 간다라고 할 때마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너무 커지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냉정하게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들은 죗값을 치르지 않았냐.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건 사실이나 어디 가서 살 때마다 이렇게 해서 아무 데도 못 살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맞는데 딸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집 근처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맞아요.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쵸. 그리고 여기 이제 근처에 뭐 초등학교가 300m? 네. 그러니까 구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오히려 과거랑 다르게 이제 과학적인 부분으로 알잖아요. 의학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으로 네. 재범 확률이 너무 높고 이건 치료 자체가 아주 어렵다,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설령 그 이후에 범죄가 벌어지지 않더라도 않기를 바라고 안아야겠지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라는 건 좀 본능적인 시선에서 뭐가 있을 거라는 건 이제 전 남자 입장에서 안다면 너무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범률이 되게 높은 거죠. 높고 그러니까 사실 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게 참 어려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죄값은 치렀고요. 당연히 거주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살 네. 권리가 있죠. 있죠. 그런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해결책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단 법 원칙에 따르면 그리고 헌법 정신에 따르면 이중처벌이란 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범죄 행위를 했을 때의 법에 따라서 선고를 받고 처벌을 감내한 이후에 사회로 복귀는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흉악범죄 있잖아요. 뭐 살인 미수나 네. 그런 경우는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자기 집으로 가요. 그렇죠. 보통 저희가 구속 수감되는 피의자, 피고인들을 상당히 많이 보죠. 그러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하게도 2년형을 받았든 5년형을 받았든 그것을 다 산 다음에는 그리고 다 살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해요. 가석방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가정으로 복귀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권장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으로 가는 왜냐하면 거를. 그래야 재범률이 낮아지기도 하고 조두순도 이게 이중의 의미가 있는데 부인이 살고 있던 공간으로 간다 그랬을 때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부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니까 뭔가 재범의 위험성은 그래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낮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사실 나왔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다만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서 어디로 돌아가든지 간에 인근에 아동이 있거나 미성년자 가정이 있는 곳에는 성알림이를 통해서 인적 사항을 공개를 하죠. 지금 어디에 무슨 범죄로 어떤 처벌을 받은 사람이 살고 있고 이 사람의 얼굴은 이렇다. 근데 그건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되는 거고, 뭐 어떤 범죄를 막는 차원의 아주 그 플러스가 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그러고 근데 있습니다. 그때 제가 되게 부당하다고 느꼈던 건, 조두수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출소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피해자인 친구는 아직도 TV를 못 맞아요. 켜서 네. 생활이 안 될 정도의 기본권을 다 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친구가 살고 있는 집 근처였다면서요. 네. 끝내는 그 아버님하고 삶이 다 무너졌는데 또 이사 갔잖아요. 이거는 이분들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계속 그 뭔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그럼 과연 조두순의 기본권만큼 중요한가? 그러니까요. 이 법 정의라는 거에 과연 부합하는가? 사법 정의에 이게 그러니까요.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이분들의 기본권이나 있습니다. 인권들은 왜 보장해주지 않는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형사법 체계가 누구를 중심에 두고 그 인권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돼 왔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범죄자였어요. 네. 과거에는 막 고문 같은 것도 사실 있었잖아요. 아주 있었기 있기도 때문에. 했고, 네. 그래서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라든지, 조항이 생긴 거죠. 예, 그리고 구속영장도 옛날에는 그냥 이 피해자를 판사가 면담하지 않고도 그냥 발부해주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검찰과 이 피해자 측이 맞서서 판사 앞에서 좀 공방을 벌이면서 실제로 판단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영장실질 같은 것도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피고인의 인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방점을 찍어올 수밖에 없었던 게, 기본적으로 고소인 피해자는 이런 사법 시스템에서는 참고인 지위에 불과해요. 당사자가 아니에요. 네. 재판을 받게 되면 드라마 같은 데서 보지만 피고인이 있고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예요. 네. 그쵸. 예, 양 쌍방의 지위에 있는 건 검사와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냥 피해자는 그냥 법대 뒤에서 참관인 석에서 그냥 참관을 할 뿐이거든요. 아니면 그러네요, 증인으로 진짜. 나오거나. 그래서 사법적 회복이라고 해서 안 된다. 방점을 범죄자한테 찍은 것도 물론 필요했죠. 사회적 의미가 있지만 네. 피해자의 망가진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 논의가 비교적 근래에 시작이 됐고, 그래서 피해자 국선이란 네. 제도도 도입이 됐고요. 특히 아동과 성범죄에 대해서. 네. 그러면 좀 기계적으로 검찰 측에서 연계를 해줍니다. 변호사들을. 네. 왜냐하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완전히 삶이 망가지면 그 터전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인 어떤 활동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금전적인 어떤 배상 같은 그러니까요. 것을 하는 것도 비교적 근래에 도입이 된 거라서 이런 부분이 지금 균형을 맞출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호감호서 같은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나와서 네. 어쨌든 나와서 재범률이 너무 높으니까요.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러니까요. 거주지를 제한하면 안 돼요. 못 나가게. 그거 처음 판결할 때부터는 가능할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소급 적용이 또 안 되는 아, 부분들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앞으로 네. 법을 만들면 어디에서는 못 산다 이런 법이 또 발의돼 있기도 하니까요. 네.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학원, 유치원 이런 교육시설 근처에는 아예 살지 못하도록 네. 영구적으로도 가능할까요? 법으로 만들면 50년 가능은 한데요. 50년 그런데 정도면 이게 네. 위헌으로 판단받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필요 최소한의 권리 침해가 있어야지만 이게 헌법 정신에 맞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또 계속 나오지만 저희 우리나라가 2005년도까지도 비교적 근래까지도 청송감호소 제도가 있었어요. 네. 22년 동안 운영이 됐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왜 생겼냐? 처음에는 춘천교도소의 부설한 기관으로 보호감호소를 운영을 청송감호소가 했는데요. 예. 2년 뒤인 83년도에 청송 쪽으로 아예 떼어져서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어떤 취지에서 감호소가 생겼느냐?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었죠. 재범 우려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아주 상습성을 가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바로 사회에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때는 어떤 특정한 범죄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지금은 논의가 이제 성, 아동 이런 범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절도범이라고 하더라도 상습성이 있다. 이렇게 상습성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을 낳았어요. 정치적으로도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그렇죠. 내가 있고요. 사회에 내놓기 싫은 정치적인 정적이 있으면 네. 뭐 네. 억울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다 가둬놓어 버리면 그렇죠. 가능해지니까 예, 가능해지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를 그리고 사회의 아주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지만 반대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감호소에서 나와서 재범률이 떨어졌느냐? 오히려 높았다는 통계가 나와요. 그래요. 나와서 한 30% 이상으로 재범률이 있었고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지강헌 사건 탈주를 해서 인질을 막 했죠. 본인들이 그 일당이 자살을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인질극을 벌인 거에 따라서 한 7년 정도를 받을 것 같은데 보호감호소까지 가게 되면 10년 이상을 감옥에서 썩어야 된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대도 조세영 같은 경우에도요. 정말 도둑질을 굉장히 많이 했죠. 사실 네. 대도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이제 맞아요. 부잣집을 털었다라는 의미에서 뭐 대단한 정의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네. 이 대도 조세영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감옥에 가게 되면은 그냥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받아도 보호감호소를 또 가야 된다. 그럼 나한테는 미래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제도냐? 이중처벌 아니냐라는 논란 때문에 그리고 이 국제적인 인권기구에서도 이거 이중처벌, 인권침해 요소가 있으니까 이거는 폐쇄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이게 너무 좀 큰 아주 세밀한 기준 없이 운영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던 거고 사실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요. 아동, 성 이런 범죄자들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감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 보호감호 제도를 아동과 특히 아동 성범죄에 한해서만이라도 운영해도 물론 이제 법이 인권을 존중하고 기본권을 존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굉장히 높을 때는 네. 다른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네. 없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서양에서도 그게 가능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리고 그 보호감호소라고 하는 게 지금 사례에서 들으면 우리나라 과거에는 사실상 또 다른 교도소였다면 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죄값을 치르고 나온 거니까 그때는 좀 재교육에 초점을 맞추면서 잘 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좀 어떤 인권 침해적인 요소도 좀 최대한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을까. 물론 근데 돈이 들고 행정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거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지금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네. 법을 어긴 사람들, 즉 사회 질서를 어긴 사람들,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잖아요. 네. 그럼 그 고소를 하고 기소를 하는 주체 자체가 검사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는 그냥 사회 시스템에서 일어난 범죄의 피해였던 거고 네. 이분들의 구제는 민사로 하게 되어 있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도 너무 단순한 생각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아동 성범죄는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정말로 재범률이 높은 거를 넘어서 제대로 잘 따져보면 이 사람은 이제 뇌 구조 자체가 네. 이제 굳어서 이게 안 돼. 도저히 이게 재활이 안 돼.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면 성충동 약물 치료를 계속 난 받겠다. 그리고 네. 자유롭게 살겠다를 하든가 아니면 그 충동을 계속 내가 뭐 열심히 한번 억제해볼게요. 네. 근데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러면 또 다른 종류의 어떤 보호 감호를 받던가 이런 식으로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약간 그 인권 침해의 소지도? 소지가 좀 많이 줄어들 수 그럴 있지 것 같습니다. 않을까요? 본인의 선택 중에서 뭐 약간 말씀하신 그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뭐 약물 치료를 받던지 약물 치료를 받는 거죠. 그쵸, 치료를 그래서 받는 거죠. 그 욕구를 억제한다든지 네네. 그렇지 않으면 일정으로 주거지 제한을 해서 거기만 산다든지 그 네. 약물이 맞기 싫으면 그렇게 네. 하자 그렇게 이렇게. 하면 괜찮지 전 않을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한 축이지만 이런 범죄 인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먹잇감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성소외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동을 보면 네. 사회에 복귀하는 순간 그냥 내 먹잇감, 내 피해자들을 이 어떤 범죄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가는 게 거의 100%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본능적으로 심각한 돌아다니는 거네요. 네, 완전히 심각한 거죠. 돌아다니는 그 작은, 그러니까 이건 또 생각보다 아동 성애자의 경우에 남성들도 남자 아이들을 노린 그런 경우도 경우도 많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딱 보면 그냥 본능적으로 그 약간 노기를 노리는 사자처럼 그냥 그렇게 보니까
이성적으로 안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냥 그렇게 계속 본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삶도 사실은 굉장히 괴로운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까지 같이 좀 만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또 너무 제가 흥분하는 것 같아서. 네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왜냐하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없어요. 것처럼 우리는 네. 이제 느껴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들 일종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목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적용했을 때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돈도 많이 들어요. 많이 왜냐하면 들어요. 조두순 감시하는데 그 앞에 보니까 순찰소가 두 군데인가 맞아요. 하여튼 새로 설치를 했어요. 그럼 그 건축 비용 들죠. 네. 그다음에 한 사람을 24시간을 감시하는데 한 10명 정도의 맞습니다. 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최소한으로 그분들의 연봉을 네. 4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네. 4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10명이면 4억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조두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자를 감시하는데 인력 비용만 억이 넘게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치안 공백이 생길 거고 거기 너무 집중이 되게 되면 네. 또 다른 그 근처에 다른 곳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조두순을 위시한 다른 어떤 범죄자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합니다. 이렇게 나 밀착 감시하는 거 이거 인권 침해다라고 또 진정이 내면 그 부분 받아들여질 소지도 있는 거죠. 연료는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비용이 너무 많이 네. 드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면 그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비용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짚어주신 대로 이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이란 한 사람을 24시간 밀착 감시하기 위해서는 경찰력도 동원되니까 경찰력이 여기에 힘을 쏟는 동안 다른 곳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우려 때문에 청원 경찰을 9명을 추가로 고용을 했다라고 뽑아야겠군요. 합니다. 네. 근데 이분들 연봉이 적지가 않은 게 그냥 청원 안 경찰분이 되잖아요. 아니라 유단자들이에요. 유단자들. 뭐 유도, 예. 태권도.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으로 바로 제압이 가능한 한 사람들. 사람들. 그리고 나오면은 뭐 외출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사를 간다라고 조두순 알려지니까 이사 가는 집에 CCTV 또 인근에 다 달아야 되잖아요. 다 새로. 새로. 그리고 초소도 또 옮겨야 돼요. 그리고 그러게 다 비용이라서 최소 비용이 1년이 지금 4억씩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조두순 한 사람.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두순은 언론에 엄청 집중적인 맞아요. 조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나마 그렇죠. 맞습니다. 네. 비용 집행을 어딘가에 있었던 예비비를 끌어다가 네. 집행을 해서 사람을 고용하지만 어디선가에 이렇게 비용을 쓰는 사이에 감시가 안 되는 성범죄자, 잠재적 성범죄자들이 어디선가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칠 때 잡을 수 있는 인력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되게 예전에 무서운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현재 경찰에 있는 분이 했었단 말입니다. 조두순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었대요. 경찰이나 검사들은 이유가 뭐냐? 이런 일들은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 이번이 있어요. 끔찍하게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 관심이 생긴 건데 어디선가 지금 벌어지고 있을 수 벌어지고 있다는 있을 수 거예요. 있고 이것이 조명이 됐을 때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건데 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거 좀 어떻게 보면 기계적이고 좀 잔인한 말씀인데 피해자 죽진 않지 않았냐, 살지 않았냐. 그럼 분명히 이제 생명이 끊어진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사실인데 이런 일들은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1년에도 몇 번씩 하루에까지는 아니겠지만 1년에도 몇 건씩 일어나는데 이번 이렇게 언론이 재조명이 되면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된 거잖아요. 근데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모든 곳에 이렇게 행정력이 투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조두순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네.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를 안전하게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보니까 이번에 그 미국에 어떤 법들이 있는지를 좀 보니까 네. 제시카법이라는 법이 그렇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법이에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왜 이 미국에서 제시카라고 하면 사람 이름이잖아요. 네. 제시카라는 9살 소녀가 있었어요. 강간 뒤 살해를 당합니다. 범인을 잡고 봤더니요. 바로 옆집에 사는 남성이었어요. 이 옆집에 사는 남성 존 쿠이라는 46살 남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성범죄 경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선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2년 만에 출소했었어요. 원래는 사람이 죽었는데 2년 만에 왔다고요? 그 이전 전 범죄가. 범죄로 네. 10년을 선고받았는데 2년 만에 나온 거예요. 모범수라고. 그러니까 이 제시카의 아버지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나는
내 옆집에 성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이 살았으면 결코 내 딸을 이 동네로 같이 이사 와서 살지 않았을 거다. 정말 크게 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일단 재범 성폭행을 저질렀다. 무기징역을 원칙으로 하도록 무기징역이 원칙이에요. 예, 재범이면. 그렇습니다.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요. 출소해도 전자장치 평생 부착하는 거. 그리고 제시카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유치원, 놀이터 이런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용 공간들의 일정 거리 밖에서만 성범죄자들이 살 수 있도록 거기에는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제시카법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정착이 돼가지고 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비슷한 법 발의하면 안 돼요? 있죠. 미국은 근데 이제 그 학교가 먼데 우리나라는 진짜 조금만 지금 그러니까요. 학교가 저희는 있잖아요.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사실 공간적인 이런 확보의 문제도 사실은 있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의 김민철 의원이라는 의원이 낸 안이 있어요. 우리도 미국처럼 널찍이 떨어져서 1000피트 안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는 공간 확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김근식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갱생시설에 들어간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갱생시설이 우리가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곳에서 근무하시고 그걸 다루시는 분들 말에 따르면 정말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있어요. 주변에 예, 아. 아주 곳곳에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네. 그런데 성범죄자는 본인이 갱생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더라도 그 주변에 학교가 있다. 아이들 놀이터가 있다. 학원이 있다. 이러면 입소 자체를 막는 정도의 이른바 한국판 제시카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냥 인적에 드문 데 가서 살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무식한 소리가 죄송한데 사람이 없는 아까 그 도심에서 살면 옆에 이제 이게 그 안에 학교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되게 좁은데. 없죠. 네. 근데 없습니다. 조금 지방으로 가면 사람이 없는 데도 많거든요. 맞아요. 섬에 약간 몰아놓는 느낌도 살짝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 심정이 어떤 건지 알겠고 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이번 제시카법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 사건을 보면 존쿠이가 이미 전과 2범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전과 2범,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 전과 2범이어서 10년을 받았는데 모범 타서 2년 만에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정도의 조치를 취하려면 재범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했던 김급식, 박병화, 조두순 이런 사람들은 10범이 넘어요. 17범, 18범이잖아요. 그러면 재범은 그냥 100%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딜레마예요. 말씀 주신 대로 아니 그런 사람들 아니 왜 사회 공동체에 굳이 살도록 허락을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예. 한 번이면 한 번도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그런 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출소할 예정인데 예전에 피해자가 나타나가지고 새로 구속영장이 들어갔잖아요. 김근식이 네네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면 그러니까요. 그 사실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형법이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해 보면 음주운전 같은 거 삼진아웃죄도 있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세게 요즘은 처벌하죠. 한 번에 예. 한 번에도 초범도 봐주지 않겠다 그런 것처럼.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한 번 저지른 사람이 맞아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 수상이 재범률이 높은 굉장히 걸 알고 많죠. 있기 때문인 예.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여러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동 성범죄자들 다 이렇게 취급하는 건 아니더라도 의사에 잘 이게 판단을 하고 잘 이게 해보면 이 사람은 이거는 치료가 사실 어렵고 불가능한 상태다라는 진단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의 기회를 좀 준다든가, 그러니까 아예 그걸 제거해라 그럼 이런 성충동을 억제하는 걸 평생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범죄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공감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키자, 고립해서 정말 산골에 들어가서 살게 해라. 그런데 또 전문가들은 이게 바로 딜레마라는 얘기를 해요. 아, 왜요? 그게 또 문제 있어요? 고립이 그냥 심화될수록 혼자 떨어져 지내고 사회에 잘 융화되지 못할수록 재범률이 또 높아진다라는 심해진다. 거예요. 아 오히려 또 범죄율이 높아져요. 예. 아, 죄송합니다. 그건 몰랐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가족으로 그리고 본인을 지지해주는 어떤 그런 네트워킹 안으로 들어가야 그나마 범죄 충동도 누르려는 노력, 그리고 사회에 자기가 그냥 구성원으로 일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아예 낙인이 찍히고 고립되고 그냥 살다 보면은 범죄에 더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맞으면서 무슨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공감을 하면서 근데 이분들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적으로 안 되고
그냥 의지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 왜 없겠어요? 있어요. 이 네.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나는 범죄 저지 이런 게 아니라 본인도 그럴 수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열려 있겠지만 있겠죠. 본인도 이제 다시 감옥 가고 네. 싶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이분들도 마음을 편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근데 저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점점 이렇게 좀 엄벌주의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대 사회의 그 방향이 그건 줄 알았는데 또 미국과 유럽에서 요즘 방향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보호수용 제도가 그러니까 출소 후에 한 몇 년 동안은 일정 기간 감호소 시설에 있는 제도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네. 그게 왜 없어졌어요? 이게 인권 침해 때문에 그랬고요. 아. 그 이후에도 이렇게 바로 사회로 내보내면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됐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이중 처벌의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헌법적이고 이것을 바로 입법화하기는 좀 무리다라는 논란에 막혀서 사실상 한 발짝도 좀 못 됐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난을 심하게 받겠네요.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럴 수 있죠. 비난을 누군가는 받아야 되니까 네. 그 비난을 받고 싶지 않은 거죠. 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승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국제 그 인권위원회에서는 어쨌든 기계적으로 보고서 문항을 보고서 한국에서 이걸 부활했어? 그럼 또 다시 이제 권고안을 그럴 보낼 것 수도 있죠. 같아요.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법을 만드는 건 사실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데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법무부에서. 네. 그렇게 해서 좀 유연화된 조례라든지 시행령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시행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도 뭐 시행령 정치를 한다라고 해서 여야가 맞붙기도 하는데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입법자의 결단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모법, 그러니까 상위법, 국회에서 통과된 법의 한도 내에서만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저촉되면 됩니다. 안 되는군요. 예, 저촉돼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또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법무부가 지난달에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연구 용역 발표했다고 하니까 이 결과 추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네.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는 법이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